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뉴스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증시 평가 내려주세요. 네, 여전히 이 재정부양 법안과 관련한 협상 추이에 매몰됐던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관망 심리가 좀 짙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진전은 있었지만은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그 주에 대한 지원이 싫다라는 그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여전히 대선 전에 합의가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견의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주정부 지원에 대해서 이 양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좀 노출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고 나서 시장도 장중 저점을 좀 찍었듯이 좀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발언들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목요일에 2차 대선 토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토론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 향후 대선 판도에 좀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트럼프의 막판 모멘텀 여부로 좀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토론을 마치고 나서 CNN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트럼프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단 한 5천만 명 정도는 이미 투표를 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막판 스퍼트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에 2%가량 하락했습니다. 분명 오펙에서는 감산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일간 확진자 수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8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탈리아도 일간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의 3분의 2 가량이 이제 통행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의 확진자 수 증가로 원유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 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 결국은 4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요. 39.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 1,900달러가 붕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단은 지지해줬습니다. 결국은 1,903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내린 채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4개월 내 최고 수준에서 이 주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부양책이 언젠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는데요. 6월 1일 최대치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842%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0.2% 내리면서 92.7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최진석 팀장님께서 골라주셨는데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는 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존스홈키스대 집계에 따르면은 지난 23일 금요일에 신규 확진자가 무려 83,700명을 기록을 했죠. 이는 7월 16일에 77,300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이 이른바 썬벨트 주에서의 확산세가 굉장히 좀 짙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스캇 고틀립 FDA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진입했다. 하드 스트레치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겨울이 매우 힘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NBC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37개 주에서 발생 사례가 주간 단위로 5%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물론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앨러베마 등의 일부 주에서 이전에 테스트를 했던 결과를 금요일에 좀 포함을 시키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간 평균 역시 6.32만 명으로 나오면서 14%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테스트를 약 한 13% 정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신규 감염 사례는 무려 5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제이 버틀러 CDC의 감염병 담당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각종 소규모 모임이 실내로 몰리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3차 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중서부 지역 그리고 이 미국 전역에서 또 성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스다코타와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몬타나주 등에서의 감염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확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 입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표들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 수준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간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13개 주에서의 입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 역시도 서부라든지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급증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건 전문가들은 사망 건수가 통상 감염 건수의 몇 주 정도 후행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도 다수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입원자 수 증가 또 궁극적으로는 사망자 수 증가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자신마저 감염되면서 팬데믹 통제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며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또 한 번 역대 최고치에 달한 데 반해서 이제 코로나19는 통제하지 않겠다. 백신에 좀 주력해서 백신 개발에 주력해서 앞으로 좀 내다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선과도에도 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코멘트처럼 일단은 이 팬데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이든과 완전히 좀 다르죠. 주말간에 그래서 유세 방식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인 유세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바이든은 드라이브인 유세를 하면서 이 극명하게 좀 대립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암흑의 겨울, 다크 윈터가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자신조차도 보호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 통제 실패 책임론을 굉장히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특히 오하이오라든지 미시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이 경합주에서의 확진자 수도 좀 급증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결국은 이 팬데믹에 대한 통제 성공이나 실패나 그리고 앞으로를 나아봤을 때 좀 이것과 관련한 민심을 확인하는 또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투자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S&P 500 기업 가운데 186개 기업,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되는 그 기업들만 보더라도 페이스북과 파이자,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보잉, 포드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부양책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장이 이제 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살펴보면요. S&P 500 기업 가운데 27%가 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 실적은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16.5% 감소했습니다. 2009년 2분기에 26.9% 감소한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분기 실적은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 2분기에 30.7% 감소했던 것을 바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 역시 3.7% 정도 이번 분기에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분기에 8.8% 감소했던 것을 바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건 당연히 나쁜 것이지만 그럼 실적 시즌이 안 좋을 것이냐? 그럴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 분기에 비해서 상향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 가운데 한 8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2008년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마켓워치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도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마켓워치는 한 시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S&P 500의 시총 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좋은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한 군데만의 전망을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기관들의 이번 어닝 시즌 전망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까요?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낼까요?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얘기를 할 때 팩트셋이라는 기관의 좀 전망치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5% YOY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를 한 기업들의 수치와 그리고 미발표 기업들의 예상치를 합친 그런 수치가 되는데요.
팩트셋의 9월 말에 해당 수치에 대한 예상치를 좀 감안을 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암울했던 전망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팩트셋 기준으로 한다면은 2020년도 4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EP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1분기는 플러스 14.3%, 2분기는 플러스 44.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는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기존의 좀 전망과 부합하거나 더 나아 보이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결과에 따른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압승할 시에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규모보다는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합의가 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아니라 합의 시기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번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이미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레임덕 기간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레임덕 기간에는 합의 가능성이 더더욱 낮다고 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경제 성과를 선물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이겠죠. 또 반면에 운 좋게 이 기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깡마른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는 이 공화당 상원이 과연 통과를 시켜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원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필리버스터 없이 부양책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이 100표 중 총 60개 표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47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중 13명이 합의안에 추가로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어려울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공화당 상원 의원 중 53명 중 52명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소규모 깡마른 공화당 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상원에서 부양책 법안을 두고 벌이는 필리버스를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달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때보다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판도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에 따라서 최근 울고 웃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양책의 그런 결과도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축소되면서 4분기에 경기 회복이 정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선 이후에 재정 부양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유지를 했고요. TD증권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의 당선 그리고 대규모 재정 부양을 좀 예상을 했고 그리고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 덕에 내년 초에도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여기에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재정 부양 합의 전까지 증시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등 단기적인 시장에서 또 느끼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백신 수혜주일까요? 주가가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번 주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AMD가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좀 기대를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서스펜션 결함으로 중국에서 모델 S와 X 5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최근 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주에 시장에서 은근 핫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GE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4.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요일에 물론 종가에서는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장중에 8.03달러를 찍으면서 지난 6월 9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GE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동사 사업 전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22.5%나 주가가 상승한 GE 같은 경우에 SPDR 산업재 ETF 편입 종목 가운데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폭이 10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공개 예정인 3분기 실적 전망이 당장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분기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YOY 기준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에 띄는 투자 의견들이 복수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UBS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8.5에서 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최근 경영진에 올해 하반기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 이후에 당사가 2020년도 하반기 잉여 현금 흐름 FCF 지표에 대한 전망을 25억 달러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항공업황과 관련한 이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장기 전망을 감안해 봤을 때는 GE의 주가가 향후 1년간의 업사이드가 상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대 코로나19 백신 수혜주라는 또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울프 리서치라는 IB에서도 백신 개발이 GE의 명백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항공기 엔진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의 이 캐파를 늘리는 그 추이와 투자 심리가 연동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관련 업종 내에서 최고의 포스트 코로나19 플레이라는 또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렘데시비르의 FDA 승인이 최초로 또 나지 않았겠습니까?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하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첫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뒤이어서 이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리오프닝과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근거를 몇 가지 좀 대본다면요. 첫 번째로 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서 이제 처음으로 구체적인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런 일자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등도 이 백신에 대한 임상을 재개를 했고요. 세 번째로 FDA에서도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임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의 사용 승인 이후의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연내 백신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쯤에는 범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또 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GE 같은 또 리오프닝주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잘 살피면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 이번 주 실적 외에 또 다른 이런 주요 이슈들로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발표가 됐죠. GDP 성장률도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상은 일단은 32.5% 정도로 나오고 있으면서 2분기에 마이너스 31.4%에서 완벽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대가 또 큰 만큼 이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올지 또 실망감이 나올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누구보다 이번 3분기 성장률 지표를 기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선을 단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반등한 그런 경제 지표가 너무 트럼프 입장에서는 늦을 수가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텔이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였었죠. 재앙적인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금요일에는 인텔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AMD의 주가는 또 오르기도 해서요.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AMD의 실적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인텔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분야의 악화였습니다. 인텔의 3분기 매출과 이익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7%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충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다가온 것이었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차세대 칩, 7나노 칩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반대로 AMD는 인텔과 정반대로 이미 차세대 칩 7나노칩을 개발해서 3분기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이런 그 AMD의 그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도 3%가량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AMD의 실적에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시킹알파에서는 이번 AMD 실적에서 살펴봐야 될 주요 관전 포인트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인텔의 어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부진했던 것이 AMD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인텔은 아직 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노칩, 7나노칩을 AMD는 이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이 7나노칩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2가지를 꼭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는 재택근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PC 수요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PC에 탑재되는 7나노칩의 이 매출에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팀장님, 2가지를 다 여쭤보고 싶네요. 인텔의 시대는 이제 저문 건지, 그리고 AMD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어떤지요? 일단은 인텔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다시 한번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급락한 원인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그룹이라는 그 사업부의 매출이 59억 달러로 나왔는데 컨센서스 62억 달러의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기반 그 사업부의 매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를 예상을 했습니다.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7나노 공정 제품과 관련을 해서도 과거의 이 출시 시점 연기 발표 이후에 상황이 개선되기는 했다. 하지만은 이르면 올해 말에 이거를 자체 생산할지 이제 파운드리에 발주를 줄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텔의 주가가 급락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면에 AMD는 주가도 그렇고요.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AMD와 인텔은 물론 엔드마켓을 많이 좀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AMD는 지금 인텔에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에서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클라우드용 제품 수요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텔만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와 그리고 PC용 CPU 양 시장에서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팬데믹의 어떤 반짝 수혜를 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AMD는 PC용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용 GPU 또 게이밍 콘솔용 프로세서 등의 다방면에서 좀 고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에 오히려 주가 흐름도 좀 상승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코엔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스퀘아나 등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AMD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즈호 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업용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AMD가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양사의 희비가 아직까지는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5만 대에 가까운 모델 S와 X를 리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시장관리총국은 현지 시간 23일 이 서스펜션 부품과 관련해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차량 4만 8,442대를 리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부품은 신형 제품으로 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품은 사실 테슬라가 지난 2017년에 미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모델 X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모델 S에 좀 사용된 부품인데 모두 캘리포니아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 자동차 안전당국은 미국 내에서도 이 같은 리콜 조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부품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능성을 테슬라 측에서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 모델 S와 관련해서 비슷한 부품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일론 머스크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 접수된 서스펜션 불만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일축을 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최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우려가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선보이며 다양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리콜 조치 사실 중국에서
입사만 4번째라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같은 이슈를 좀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에 호실적을 냈죠. 그러면서 연간 50만 대 인도 대수 가이던스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리콜 이슈뿐만이 아니라 코엔 같은 IB에서는 최근에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잃는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투심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GM이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기차 험머의 최상위 모델이 사전 계약이 완판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좀 전반적인 경쟁 심화 우려도 테슬라에 대한 최근의 분위기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